미국은 그냥 단순히 이란에서만 전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이란은 소모전에 들어간 겁니다. 소모전을 해서 시간 끌기에 들어간 거죠. 그 시간을 끌면서 전선은 확대를 하는 겁니다. 확전이 아니라 확대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들어가는 피해 국가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트럼프에 대한 그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란은 계속 시간을 끌면서 버티면서 자기네들의 그 전쟁 비용을 올리는 데 사용하면서 버티기. 아락치 외교부 장관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군부가 통제가 안 된다 이런 인터뷰들이 몇 개 나오고 있거든요. 각자 도생으로 가면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혼돈의 상황이. 문제는 이겁니다. 시진핑은 오히려 이 전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금 웃으면서 볼 겁니다. 왜냐하면 요격 미사일이나 이런 거 재고가 떨어지면 그만큼 대만에서 아니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운용할 수 있는 폭이 늘어나거든요. 이런 표현이 맞지 않은데 똔똔 같은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김정은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핵을 포기하면 핵 능력이 약해지면 적골 나겠구나. 나도 참수작전 당하겠구나. 이번 이란 전쟁으로 오히려 더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기 쉽지 않아진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돈이 되는 모든 이야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머니스코프로 확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대치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에 대한 A to G를 살펴봐 주실 분을 오늘 특별하게 모셨는데요. 요즘 가장 바쁘신 분이죠.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TV를 틀면 이 이란 소식으로 가득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식들을 과연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지 참 궁금한데요. 추가적으로 이 전쟁을 조금 더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의회에 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전쟁 자금을 이제 지원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한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닷새 만에 쓴 전쟁 비용이 7조 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73조 원이에요. 이 500억 달러라는 규모가. 그러면 이제 거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를 조금 더 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전쟁이 장기화된 것이다라고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뭐 표면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73조라고 하는 돈을 그냥 그 이 전쟁에 다 쓰겠다라는 소리는 아니고 지금 가장 미국이 이 전쟁에서 부족한 거는 요격탄, 요격 미사일입니다. 지금 이란이 이제 효율적으로 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 탄도 미사일과 드론이거든요. 근데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지금 주변 미국 동맹국, 그러니까 걸프 국가들이죠.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바흐레인 다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나라는 지금 그 미사일이나 드론을 요격할 그 물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빨리 미국아 우리한테 그 미사일을 줘 하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조금 여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반등이 있었죠. 왜냐하면 특히 UAE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요격탄을 다 써서 우리나라에서 사간 천궁이 원래 실전 배치가 되면 안 되는데 요격탄이 부족하니까 갖다 썼는데 그게 이제 90%의 타격률을 보이니까 지금 저희가 최근에 저희 코스닥이 엄청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산주들은 다 이렇게 고가를 찍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 거기서 나온 효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여담 답변이긴 했지만 다시 돌아가서 그 70조라고 하는 돈이 그냥 단순히 이란을 공격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공격이라고 하는 거는 방어 체계도 갖추면서 가야 되고 지금 전선이 자꾸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확전이 아니라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거기에 포함되는 나라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쿠웨이트,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터키에도 공격이 갔다. 그다음에 나토 지중해에 있는 영국 키프로스에도 공격이 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보면 그 넓은 지역에 방공 미사일 체제의 미사일이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그 70조를 가지고
그런 미사일, 그 요격 미사일을 빨리 생산을 해서 이제 거길 보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국 방산 회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이유즉슨 이제 그런 요격 미사일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 지금 러시아랑 싸우는데 요격 미사일 없으니까 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드론을 줄 테니 요격 미사일 물량을 우리한테 땡겨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끄떡 없다, 우리 미사일 계속 찍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지금 말과 실제가 괴리가 있다라는 걸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고 70조라고 하는 돈이 이렇게 쓰였지만 그게 무슨 그 70조를 다 써서 전쟁을 계속 영원히 영속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소리는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그 미사일 거기다 배치하려고 그걸 그 축적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이렇게 요청한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얘기 드리자면 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냥 단순히 이란에서만 전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뭐 세계를 경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탄도 미사일을 막는 그 요격 미사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물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자기네들의 전략을 투사하는 데 있어서 제한 사항이 많아진다는 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푸틴과 시진핑이 미국 트럼프 지금 요격 미사일 다 썼네. 그럼 우리가 조금 도발하고 우리의 비행기로 좀 일본 영공을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쓸 수 있는 미사일이 많이 없어서 우리가 조금 운신폭이 넓어지겠구나. 여기 한번 더 조금 이렇게 콕 찔러보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할 때 움직일 수 있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우리 이란 전쟁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그냥 이란만 보는 국가가 아니고 전 세계를 경영하고 그 요격탄이 또 미국 본토 방위에도 필요한데 자꾸 물량을 당겨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본토 방어선이 넓어지는 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가 예산은 전쟁을 장기화하기 위해서 다 70조를 전쟁에 때려붓겠다가 아닌 지금 넓어지고 있는 전선 때문에 넓어지는 미국의 그 방어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충하는 성격의 그 예산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하면 그럼 뭐 요격 미사일 같은 미사일은 바로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쟁의 장기전으로 가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든 게 생산 캐파라는 게 있잖아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생산 능력이 그렇게 뭐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양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방산 그 회사들을 만나서 조금 푸시를 하는 겁니다. 좀 빨리빨리 해서 채워 넣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속적으로 전쟁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지금 되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미국의 입장은 이런 상황인데 일단 이란에서는 하메네이가 사망한 후에 반격이 좀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란이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이란이 이런 정치적인 압박을 어떻게 보면은 레버리지로 좀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맞는 분석입니다. 정확할까요? 네, 왜냐하면 이 정도의 계산을 두고 그럼 이란도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이죠. 지금 이란은 소모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요격탄을 계속 소진시켜가면서 소모전을 해서 시간 끌기에 들어간 거죠. 그 시간을 끌면서 전선은 확대를 하는 겁니다. 확전이 아니라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나 바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전쟁에 지금 끼어 들어와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우리나라도 지금 아마 석유화학 기업들은 되게 곡소리가 날 겁니다. 물론 이제 이전에도 곡소리가 나고 있었지만 이게 석유값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납사 가격이 훨씬 또 뜬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석유화학 기업들은 정말 더 지금 안 그래도 쓰러져 있는데 쓰러진 상태에서 파운딩을 당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란이 지금 장기전을 가는 것은 전쟁을 어떻게 이겨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전선을 넓히고 그 전선에서 피해받는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서 고통을 받게 하면 이미 바레인, 사우디, UAE 모든 이런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께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아, 트럼프 대통령 이제 여기서 그만하자 하고 계속 그런 압박을 원하는 그런 공격이기 때문에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지만 그 장기전을 그냥 마냥 미국과 끝까지 싸운다가 아닌 어떤 이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전략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한 전력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양한 이제 주변 국가들의 공격까지 어떻게 보면 감행이 되면서 사실은 이 전선이 확대됐다라는 것을 저희도 목도를 했습니다. 자, 이런 소모전을 고려를 하고 이란이 이제 행동에 들어간 모습인데 사실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가 크게 줄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뭐 이스라엘에서도 사실 미국과의 합동 공격으로 이란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뭐 60% 이상 파괴를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란이 장기전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이게 좀 미국도 어느 정도 간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발사량이 극도로 줄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란의 미사일 재고량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상충하고 있어서 조심히 봐야 되긴 하지만 뭐 이란 측 주장은 본인들이 6,000기의 미사일을 갖고 있다. 그리고 뭐 극초음속탄 같은 것들은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영미권 의 싱크탱크의 자료들을 따지면 요번 전쟁 시작하기 전에 한 2,000기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좀 많이 소모하고 지금은 1,000기보다 조금 적은 그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드론은 그거보다 더 많고요. 값싼 드론들, 뭐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3천만 원 언저리 드론들은 되게 많은데 어찌됐건 앵커님 질문하신 대로 이 1,000기가 다 소진되면 이란은 자기네들이 사용할 무기가 그렇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레버러지로 아니면 억지력으로 미국의 군사력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처음 4일, 5일 동안 쐈던 미사일보다 엄청나게 줄어서 지금 발사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역량이 다 줄어든 것은 아니고 이거를 효율적으로 써서 전쟁을 끌면서 상대방의 전쟁 비용은 그러니까 지금 확대된 전선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전쟁 비용은 계속 늘리게 가는 형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아껴두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데 상당히 큰 피해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직접 공격은 많이 줄었지만 이란이 걸프 산유국의 정유 시설이라든지 이제 그런 요번에 호르무즈에 봉쇄를 한 거는 아니지만 봉쇄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서 유가가 오르고 물동량이 줄고 왜냐하면 지금 원래 하루에 24척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하루에 4척 정도밖에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동량이 엄청나게 준 거거든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이런 천연가스와 석유로 이렇게 먹고 사는 이 국가들은 국가 예산에 1년 예산에 85%를 석유판 돈으로 충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곡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석유를 팔아야 국가 재정이 나오고 이걸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들은 다시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전쟁 좀 너의 엑시트 출구 전략은 뭐야? 빨리 끝내줘. 안 그러면 우리 죽겠어 이러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기름값 오르고 여러 가지 산업에서 충격을 받고 아마 에너지가 이렇게 오르면 단순히 에너지만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원화도 엄청나게 뜨고 막 그런 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확대되는 전선에서 거기에서 들어가는 피해 국가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트럼프에 대한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란은 계속 시간을 끌면서 버티면서 자기네들의 전략 자산을 전쟁 비용을 올리는 데 사용하면서 버티기가 이제 지금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결국에는 이제 미국과 이란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합의를 좀 이뤄야 하긴 할 텐데요. 실제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국제 유가가 크게 치솟으면서 뭐 지금 배럴당 79달러, 뭐 네. 거의 80달러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장기전에 갈 수 있는 상황을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데 이란이 이제 포기를 안 하고 이 소모전을 끌어가면 유가도 뭐 100달러까지 육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저희가 염두를 해둬야 될까요? 이게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다 막히면 이제
120달러, 아까 그 브룸버그나 그 이코노미스지의 그 예상에 따르면 120달러, 130달러까지 배럴당 이렇게 WTI 간다고, 기준으로요? 예, WTI 네. 기준으로요. 그렇게 오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마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를 원치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귀해 보면 지금 앵커님들 모두의 중간 선거를 보고 두고 지금 계속 지원 작전을 쓴다고 했는데 중간 선거에 원래 그러니까 미국의 중간 선거에 외교나 이런 그 외부의 전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적이 거의 없거든요. 보통 중간 선거의 그 키는 실업률, 그다음에 그 석유값 그런 경제 지표들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0달러, 130달러로 가면 가뜩이 이게 어떻게든 트럼프 행정부는 그 기름값을 낮은 유가로 잡으면서 이제 경제 부양을 해서 그걸 통해서 중간 선거 가려고 하는데 이게 120달러, 130달러 돼서 이게 3개월, 4개월 오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원치 않은 상황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가 진영 내에서도 지금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전쟁을 석 달, 뭐 한 달, 두 달, 석 달 끌면 그렇게까지 갈 것도 아니고 추가 예산을 이렇게 요청했지만 그게 또 원래는 그 경제 개발이나 이런 인프라 투자에 들어갈 거가 지금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미사일 그렇죠.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마냥 이걸 오래 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리지만 지금 1000기가 좀 못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인데 전쟁이 장기화면 갈수록 이걸 아무리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쓴다 그래도 소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란 지도부 입장에서도 탄도미사일이 다 소진되면 더 이상 자기네들이 레버러지로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화로 가는 것은 뭐 제가 뭐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예언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각 행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합리적 선택자라고 두고 그 유인이 어디에 있냐라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전쟁을 장기화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인이 낮기 때문에 아마 어느 선에서 출구 전략을 써서 나오려고 할 겁니다. 그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요즘에 지금 계속해서 10점 만점에 15점이다. 이거 성공했다. 이거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 카메네이 죽고 이제 걔네들은 와 이랬다. 아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라고 했는데 아마 조만간 이제 80%, 90%그 우리한테 계속 공격을 하는 그 비대칭 전력에 발사되네 이런 게 다 플랫폼들이 다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복귀를 해보면 이 전쟁 시작할 때 뭐 장대한 분노 작전, 뭐 그리고 뭐 이스라엘은 사자의 포효 이 작전을 하는데 그 작전 목표가 3개였거든요. 뭐냐면 핵 능력을 와해시키겠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이란이 가장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위협인 비대칭 전력, 그러니까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다 그러니까 형해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해군을 괴멸시키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해군 괴멸은 뭘 의미하냐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잖아요. 경제적으로 그게 큰 타격이 되니까. 근데 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다양한 전술들, 전략들을 짜고 실행하는 것이 이란 해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군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게 3가지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미 미사일 발사대 거의 다 와해됐다 그러고 해군 다 뭐 지금 12척 뭐 침몰시켰다 이제 해군 전력 다 없어졌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핵시설 몇 개 때려서 이제 핵도 불능화가 됐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승리했다 선언하고 종전을 선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작년 6월 12일 전쟁도 그런 식으로 끝났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B2 폭격기를 해서 한 번도 실제 사용되지 않았던 벙커버스터 GUB-57이라고 하는 것을 14발 쏘고 다 하더니 갑자기 이란은 핵이 불능화됐다. 우리가 승리했다. 끝 하고 갑자기 종전 선언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번에도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목표가 어느 정도 성공했고 미국 국민들에게 이건 나의 승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들이나 조건들이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지금은 계속 장기전 갖고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 그렇게 끝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도 염두에 두면서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세력 다 전쟁을 장기화할 능력도 없고 그다음에 그 유인도 없어서
아마 이렇게 멀리 가지는 않고 뭐 3일 단위로 쪼개서 그 전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빨리 종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건 지금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선언하면 지금 이란에선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란 내부에서는 대혼란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란 내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이란은 지금 어떻게든 버티기 할 수 있는 거는 버티기 전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란은 어떤 행정부가 들어오든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것이 위장 전술이든 진심이든 아마 미국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스라엘과 미국의 그 공세를 막으니까요. 그리고 공세를 막은 거에서도 또 일정 부분은 더 유화책을 쓸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속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야지 지금 재정비를 하거든요. 다시 미국한테 대항한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대항을 할 수 없으니까 시간을 버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란 입장에서는 뭐 지금 모스타바라고 하는 그 보수 핵심 보수 세력 강경 보수가 되면 꼭 전쟁을 더 이어가고 그럴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란도 그런 그 성직자들이 미친 사람들이 아니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빨리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을 정지시키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유화책을 써서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을 정지시키는 가운데 국민들 다독이고 나름 자기네들이 싸울 수 있는 그 역량들을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혹자는 막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간다 이렇게 하지만 절대 그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질 확률은 낮고 오히려 어떤 리더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조금 이런 이 상황을 수습하고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좀 소강국면으로 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란이 이제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후계자로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용납할 수 없다. 다음 지도자 선출에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좀 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이게 왜 또 그러냐면 차남이 부친처럼 강경 보수 진영에 함께 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결국에는 그러면 하메네이가 통치했던 그 상황과 똑같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이게 과연 국민들의 의견과 반영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윗선에 있는 정치권이 그냥 차남을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좀 선출을 하겠다라고 표명을 한 것인지가 궁금한데요. 이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이제 차남인데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도 하마평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사살된 하메네이가 나이가 86살이고 지금 그렇죠. 뭐 연로하셨죠. 연로했고 그다음에 전립선암에 걸렸다 하고 그건 다 밝혀진 사실이라서 오래 못 산다. 곧 죽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파다해서 3년 전부터 그럼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모스타바는 항상 그 후보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안 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1979년에 벌어졌던 이슬람 혁명이 그 왕정을 무너뜨리고 선 지금 신정 민주주의 체제거든요. 신정이지만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근데 왕정은 옳지 않다. 쿠란에서 저렇게 세습은 옳지 않다라고 했다라고 해서 무너뜨렸는데 그 최고 지도자의 직위를 세습을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형용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될 수 없다. 저렇게 이란 국민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기득권 내에서도 저건 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해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재밌는 건 모스타바는 단 한 번도 공식적인 직책을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마쿠에서 그러니까 이란의 그 핵심 기득권층은 이제 세 부류로 나뉘는데 그 거대 상인들, 그러니까 그 유산가들이죠. 그 다음에 혁명 수비대. 군부죠. 그다음에 성직자 이 세 개가 그 기득권 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공식 직책을 잡지 않고 그 치안, 안보
를 막는 한 축인 그 혁명수비대 그리고 바시지라고 해서 민병대가 있습니다. 그 혁명수비대는 한 20만이고 바시지라고 하는 그룹은 한 수백만이 되는 어떻게 보면 치안을 다루는 그 민병대 세력인데 이 세력의 막후로서 그 성직자와 이 치안 세력들을 연결하고 그 안에서 실세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차남으로서 그 카메네이 차남으로서. 근데 한 번도 공식적인 직함을 안 받았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후계 세습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너네들도 아들한테 좋은 보직하고 이러네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그냥 그 마쿠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들 아예 최고 지도자가 안 될 거야라고 했는데 조금 요번에 좀 서사가 두 개가 만들어지면서 바뀐 지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아마 순니 시아파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순니하고 그렇죠. 시아파 아시는데 시아파는 소위 말해서 시아 알리라고 시아는 신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리를 신봉하는 그룹 이렇게 해서 알리는 4대 칼리파입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페트 무함마드가 창설한 이슬람 밑에 이제 아부바크르 뭐 우스만 뭐 이런 그 서열로 다음 지도자가 있는데 네 번째 지도자로 알리라고 하가 됐는데 이 알리가 죽고 나서 시아파들은 알리가 무함마드의 외사촌이자 그다음에 사위거든요. 그러니까 무함마드의 혈통을 따른 이 알리가 정말 적통이 있는 사람이니까 우린 이 사람을 따라야 된다라고 해서 믿었던 거고 순니파들은 그런 게 어딨어. 우리는 그런 혈통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 하고 다른 그 칼리파를 이렇게 추대를 하고 해서 싸우는 과정이었는데 근데 어찌됐건 그 알리의 후손인 아들인 후세인하고 그 일가족이 카르발라라고 하는 곳에서 다 학살을 당합니다. 순니파에서. 그래서 시아파들은 우리의 칼리파, 우리의 지도자를 못 지켜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이란을 아시는 분은 시아파를 아시는 분은 아슈라 축제라는 거를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자기네들이 카르발라 참극의 그 후세인의 죽음의 고통을 나도 느끼겠다 해서 몸에 채찍을 때리고 칼로 몸에 그어서 피를 내면서 걷는 그런 그거 종교적인 그 행사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 비극 영웅서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아파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그 지도자, 희생, 숭고한 영웅, 희생한 자, 뭐 이렇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뭐 관장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서사가 있는 게 시아파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스타바 카메네이는 이번 미국의 공격으로 아빠가 죽었습니다. 형제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인도 죽었습니다. 자식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기의 그 가족들이 다 참살된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후계자의 서사가 조금 만들어진 겁니다. 정말 핍박받는 압박받는 우리 지도자. 그리고 그게 하나 이제 그 시아파에서 만들어지는 나레이티브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이제 미국이 어찌됐건 나는 니네 체제를 없애고 너네들을 망하게 할 거야라고 공격해서 카메네이를 죽였는데 이제 아들이 됨으로써 아니 니네들이 우리를 꺾으려 해도 우리는 절대 꺾이지 않아. 우리가 카메네이 아들이 이 유지를 받들어서 끝까지 갈 거야라고 하는 거가 되면 트럼프도 그러면 되게 어떻게 보면 모양이 우스워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카메네이를 죽였다. 그래서 우리가 끝났다 그러는데 아니 카메네이 아들이 통치를 해서 수프림 리더가 되면 야 카메네이를 죽인 거랑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카메네이는 86세 할아버지라서 1, 2년 더 살까 못가 하는 사람을 죽여놓고 아들이 돼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승리했다는 웃기지 않아. 그래서 반감이 되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절대 용납 안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쟁을 끝내고 가더라도 명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이 오사마 빈 라덴을 잡고 승리했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똑같이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반감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모스타바라고 하는 인사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두 측면 때문에 지금 모스타바가 다음 최고 지도자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쉬운 건 이거죠. 가만히 놔뒀으면 모스타바가 안 됐을 텐데 최고 지도자가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모스타바가 오히려 더 외부에서 때려줘서 더 몸집이 커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좀 뜻하지 않은 대로 흘러간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여기다가 이제 뭐 이란의 전쟁도 아까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실 이제 이게 장기화되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네. 전선이 계속해서 커지는 건 어떻게 저희가 막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쿠르드족이 지상 작전에 투입이 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란의 보복 공격 범위가 넓어지면서 중동 전역으로 국가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모두 뭐 의도적이었든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이 전쟁이 좀 함께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튀르키예 군 기지까지 공격 사정권에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뭐 유럽도 뜻하지 않게 이렇게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선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도 하나 사실인데 제가 조금 놀랐던 것은 터키에 대해서 미사일을 쏜 거거든요. 근데 터키는 여지껏 이란의 우호적인 나라였고 심지어 이번에 공격을 당했어도 최선을 다해서 이게 확전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나토가 공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규탄했지만 나토 조항 5조항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토 조항 5조항이 뭐냐면 나토 동맹국이 공격을 당하면 이건 그냥 자동 전시 개전이 되는 건데 그걸 발동을 하지는 집단 자위권을 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란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공격을 했을 때 아무리 그 유럽도 이 전쟁에 끌어들이기를 원하는 거는 원하겠지만 저렇게 터키를 공격하는 거는 좀 다른 측면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저도 이거는 확실히 그 정보들을 많이 취득한 건 아니어서 쉽게 단언을 못하지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전선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게 감행했었던 그래서 결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한 면 있지만 다른 한 면은 지금 이란 군대가 이란 군대는 좀 특이합니다. 우리는 군대라고 하는 건 상명하복이 딱 돼 있어서 체인 오브 코맨드가 있어서 윗선에서 결단을 내리자면 아랫선에선 절대 그런 공격을 안 하게 되는 게 이제 군대 명령 체계거든요. 네. 근데 혁명수비대는 좀 특이해서 혁명을 지키는 군대입니다. 이란은 군대가 두 개 층위가 나뉘어 있습니다. 이란은 군대가 우리나라처럼 그냥 일반 군대가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관할하는 그러니까 네. 문민 통제를 받는. 근데 이제 혁명을 수호해야 되니까 그 성직자들과 그 위에 있는 상위 구조를 지켜야 되는 군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혁명수비대입니다. 그런데 그 혁명수비대의 목적은 그냥 성직자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혁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란이 31개 주가 있는데 31개 주에 다 배치가 돼 있고 얘네들은 어떻게 움직이냐? 자기네들이 이 혁명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좀 부대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율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자율권들이 있다 그래도 당연히 위에 군부가 있고 그 카메네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가 있을 때는 그립감을 들고 이 31개에 있는 군대가 움직이더라도 좀 나름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카메네이도 없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상위 그 지도자 48명들이 다 사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락치 외교부 장관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군부가 통제가 안 된다 이런 인터뷰들이 몇 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위험한 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키로 공격을 한 것이 지금 이란이 보여주고 있는 총체적인 전략, 그 전선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지금 군부 통제가 아니니까 각자 그 31개 주에 있는 그 군대가 자기네들의 판단하에 이렇게 전선을 확대하면서 벌어지는 일인지 그게 지금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그런데 어찌 됐건 만약에 후자라면 상황이 더 위험해지는 상황으로 악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전자라면 통제하에서 이런 도발이 있다 그러면 통제하에 이게 리스키하지만 위험이 있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조금 전선을 확대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후자라면 이게 각자 도생으로 가면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혼돈의 상황이 그렇죠. 만들어지니까. 이란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통제 불능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뭐 전쟁이 지금 현재도 이제 중동 지역에서 크게 확대가 되면서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럽까지 이제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참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거의 뭐 세계 대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친 사람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그만큼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이란 전쟁의 명분도 핵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을 겨냥한 어떤 간접적인 메시지를 이란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그게 조금 약하다고 보는 게 이란은 이미 핵 보유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하면 안 되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게 우리는 북한이 핵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고 계속 압박을 하고 정책을 써야 되지만 이란과 북한은 다른 게 이란은 핵무기가 없는 국가고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6번이나 하고 핵을 실전 배치하고 그 플루토늄 농축탄과 우라늄 농축탄을 다 갖고 있는. 그래서 보수적으로도 50개는 확실히 갖고 있고 그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 그 국방연구원이나 이런 데의 분석에 따르면 최대 150개 핵폭탄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핵을 미친놈 사람이 핵을 갖고 있는 건 위험해서 때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란을 때리는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북한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지금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2주 안에 핵폭탄을 가질 수 있어서 공격을 했다 그러는데 의회에서 계속 물어보거든요. 너 진짜면 증거를 대라. 근데 그 증거를 하나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저는 좀 뜨악했던 부분이, 좀 놀랐던 부분이 그런 핵무기 얘기를 계속 하다가 갑자기 그리고 이란이 그거 알아? 이란이 대통령 선거 개입도 해가지고 얘네들은 우리를 혼돈을 만들려고 해서 때려야 됐어. 딱 하는데 이란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증거는 더 없는 거거든요. 그럼 부정선거론 이런 거랑 맞물려서 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신빙성이 더 떨어지면서 이게 이란을 공격은 했지만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2주 안에 핵무기를 가지려고 해서 때렸다 이런 얘기는 지금 미국 의회에게도 제시 못하고 있고 어디도 제시를 못하고 그런 정황이 IAEA 그러니까 그 핵을 사찰하는 유엔에서 핵을 사찰하는 기구에서도 그런 정황은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니까 아마 지금 그 핵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자기한테 좋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트럼프 특유의 언론 플레이와 이런 명분 쌓기 용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심리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더 적합한 분석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명분이 필요하긴 했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납득을 할 만한 왜 전쟁을 일으켰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설명이 필요했으니까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확실한 어떤 증거라든지 명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전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북한이나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게 가장 이제 궁금한 그렇죠. 포인트일 텐데 시점을 보면 저희가 이달 말 3월 30일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만나기 전에 어떤 중국을 견제하려는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낸 게 아니냐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시각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시각에 대한 교수님의 분석은 어떠신지요? 그런 것들이 지점이 좀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중국이 보통 430만 배럴의 석유를 수입합니다. 그러면 그게 한 420만 배럴, 그러니까 43% 정도의 그 석유를 거기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을 계속 끌면 끌수록 중국도 압박을 느낄 겁니다. 중국에 들어오는 그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니까, 부족해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요거를 좀 상투를 잡고 이 표현으로 이제 중국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걸 수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맞는 분이신데 문제는 이겁니다. 시진핑은 오히려 이 전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금 웃으면서 볼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격 미사일이나 이런 거 재고가 떨어지면 그만큼 대만에서 아니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운용할 수 있는 폭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 이런 표현이 맞지 않은데 똔똔 같은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석유 물량을 이 전쟁을 통해서 중국에 들어갈 거를 이제 억제시킴으로써 아프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소진되는 미사일 전력들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중국의 운신의 폭이 남중국해와 그 대만 해협 이런 데서 늘어나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어서 이 과정에서 물론 이 전쟁을 통해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좀 자기네들이 레버러지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지만 이 전쟁이 장기화만 될수록 오히려 중국 쪽에서도 레버러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요거는 약간 미묘한 지점이 있는 것 같고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뭐 북한과의 대화도 이렇게 가능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화는 이제 중국을 통해서 대화는 또 하고 그리고 북한 정상회담도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 아마 김정은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핵을 포기하면 핵 능력이 약해지면 적골 나겠구나. 나도 참수작전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핵을 더 움켜쥘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미 북한은 자신들의 헌법에 핵무기를 넣어놓고 핵무기 소유를 넣어놓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더더욱더 그 협상 카드로서 핵 능력을 줄이거나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과연 북미 회담이 벌어진다 한들 유의미한 그 성과들이 나올까 하기 싶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만 조금 놔준다면 내가 뭐 다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른 조건으로 북한과 가까워지는 것은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가 조금 부침이 있다 하더라도 일본도 북한이 핵 갖는 거를 원치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원치 않는 북한 핵 소유를 인정하면서 뭐 다른 옵션으로 얘기하면서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는 항상 우리를 깜짝 놀라켜서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정말 민감한 핵 문제를 갖고 북한한테 핵을 허용하고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김정은 정부는 절대 정권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요번 미중 회담을 통해서 미국도 어떤 조금 약간 대탕트 분위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요번 이란 전쟁으로 오히려 더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기 쉽지 않아진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느 정도 이 상황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다는 점은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북한이 이제 순항 미사일 계속해서 이제 시험을 하고 있고 핵무력 과시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는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어느 정도 방증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복잡한 형국에서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럴수록 안전자산에 조금 더 쏠림 현상이 실려지게 되는 건데 달러화를 포함해서 뭐 금과 은 같은 안전자산의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 걸프 산유국들이 달러를 많이 샀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공격을 당하니까 달러가 안정자산이라고 해서 사고 금도 당연히 이렇게 사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패닉 바잉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걱정이 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유가가 오르고 실제 생활 경제에서 석유 유가가 올라서 지금 주유소가 가격이 오르니까 우리 체감하는 게 확 가서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장기화될 요인보다 장기화 안 될 요인이 있으니까 그런 패닉 바잉보다는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부가 많이 개입해서 나서야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 거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척 물동량이 뭐 4척밖에 안 되고 하니까 거의 봉쇄 수준이 되고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나라 석유 수입 양의 68%, 69%를 지금 받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거의 99% 물량이 다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물론 우리나라가 비축 석유분이 208일 정도 있다고 하지만 당연히 경제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현 상황에서 뭐 석유라는 게 여기가 막히면 여기 열어서 갖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런 물동량을 땡길 수 있는 스팟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확보를 해서 이 석유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해상 뭐 운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런 해상 운임 올라가는 것들 그다음에 보험료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지원책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좀 경제 지표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 심리를 낮춰주는 역할을 정부가 한다면 그래도 그렇게 해서 한두 달 이걸 유지를 시킬 수 있다면 저는 이 파고를 좀 그래도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 워낙 시장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패닉 바잉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고요. 패닉 셀을 하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슈를 너무 큰 하나의 이벤트라고 보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어떤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벤트라고 보시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승은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